북한이 핵무기를 쏜다? 불가능해요. 러시아도 못 쏘잖아요. 이미 지금 경각에 달아 이제는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쏘잖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불안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엄격한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견주지 마라.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면 무분별해지예요.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먼저 장악할 것 같고 중국이 장악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너무 눈에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또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 정착 12년 차 탈북민 박주희고요. 현재 이제 프리랜서 기자,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종종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북한 군대를 파견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소식들이 전해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확인을 하고 미국 방부가 확인을 해서 현재 우리 정부가 확인한 데에 의하면 이제 북한군 13,000여 명 이런 군인들이 북한에 파병이 되고 또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군이다 아니다 이런 설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대전에서 북한군이 한 번도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11월 5일자에 처음 소규모적으로 접전이 있었다. 쿠르스크에서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하는 이 날짜까지는 부상자가 몇 명이고 사상자가 몇 명이고 또 이제 포로가 몇 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규모적이지만 11월 5일에 북한군이 정식 이제 교전에 참여를 한 거예요. 탈북민으로서 그 영상을 딱 처음에 공개돼서 피복을 막 받을 때 그 영상을 봤었는데 누가 봐도 북한군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북한 군인들을 그냥 매일 매시각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그 자태만 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특수부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특수부대에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군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특수부대 군인들도 있겠지만 그 13,000여 명 전체가 특수부대는 아니다. 일반 군인들, 러시아 전쟁에 뭐 조금 비슷한 군종에 복무를 했던 일반 군인들이다. 이렇게 북한 군인 출신들이 증언을 했어요. 엄청 심각하죠. 왜냐면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기는 우리하고는 너무 가까운 일이잖아요. 왜냐면 북한군이 개입을 하면 이건 우리와의 전쟁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북한군이 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그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한을 침공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무기나 전쟁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어떻게든 좀 우리가 경각성을 가지고 항상 주시해 봐야 되고 또 이제 미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국제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파병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또 파병이 설령돼도 전투에 진입할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북한군이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역설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북한군이 포로가 돼서 나는 북한군입니다. 이렇게 정식 언론에 내와 떠들지 않은 이상은 증거가 지금 명백한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뚜렷한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포로병도 나올 것 같고 투항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우리 정부가 유엔과 미국이랑 합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제재를 하고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자기네가 하는 이런 것들 그렇게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영입을 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아시아 대륙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혼자서 규탄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유엔, 미군 합쳐서 이런 것들을 증거에 기초해 가지고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3차 대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씨가 될 수는 있는데 불길로 번져질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 이유가 러시아는 자기 코 밑에 것도 치우기가 지금 바쁜 나라예요. 그리고 솔직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뭐 어제 오늘의 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로 앙숙이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비에트, 옛날에 말하면 구소련의 중심지였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거는 미국하고도 견제할 수 있는 큰 대륙이에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작은 가맹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죠. 우리는 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소국인데 그것도 자기를 이제 자기네 코앞에까지 나토를 끌어 들여오는 게 심기가 불편하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자기네만의 앙숙이 골마서 터진 건데 이게 지금 순간에 우크라이나를 몇 달 안에 장악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해를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긴 싸움에 승자는 없어요. 이겨도 승자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3차 대전으로 가는 발판을 그것까지보다는 그냥 당장 자기네 코밑을 치우기가 바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 중국도 개입을 해야 되고 일본도 개입을 해야 되고 한국도 개입을 할 때 확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뽀얀 불씨는 돼요. 북한이 개입을 함으로써. 하지만 이게 불길로 타오르기에는 주변국들이 그 불길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일단은 중국은 항상 기회주의 나라예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이 복잡하고 세계적인 여론에 휘말릴 때마다 싹 꼬리를 낮춰요. 싹 피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전적으로 나서서 대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짝짝꿍이해서 돌아가잖아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러시아하고 북한도 역사가 있지만 중국하고 역사는 보여지는 면에는 더 끈끈해요. 모태동 때부터. 하지만 이제 지금 현 시대에 와서 보게 되면 러시아하고 계속 은밀히 주고받고 러시아 전쟁의 군인들까지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를 가고 이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대국의 체면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는 거지만 속은 지금 부글부글 하잖아요. 감히 우리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씨가 되려면 이런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을 배제하고는 3차 대전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희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러시아 파병은 북한에서 노리는 게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분석해봤어요. 제가 박사가 아니고 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는 인력이 모자라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북한이 제일 인력을 가지고 오기에는 왜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우두머리만 설득하면 그 나라 전체 인민도 다 올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자 우리 러시아 파병 갑니다. 무조건 우리 아들 보내셔. 우리 국민들이 큰일 납니다. 정부를 다 하루아침에 다 뒤집죠. 근데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자 당과 수령이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갑시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면에서는 제일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 겉으로만 사회주의지 이 나라도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병을 한다? 중국 주민들이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만만하고 또 북한하고 북한도 인력을 어떻게 보면 부대 노력이잖아요.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공짜 노력을 러시아에 줌으로써 러시아에서 얻을 게 많은 거예요. 선진 기술.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핵무기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부터 다 출발했잖아요. 구소련에서부터. 그렇지만 자기네가 자체를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계속 실패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런 핵 개발 선진 기술이나 이제 탐지 기술 이런 군사력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이 부족하니까 그 기술력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밀이나 휘발 이런 것들을 방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러시아의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 60년도, 70년도에 만들어낸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보냈어요. 근데 절반 이상이 불발탄이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자강도라는 곳이 지하까지 다 무기고였어요.
그래서 자강도는 정말 그 철저한 사람들이 이게 혁명 정신도 강해요. 그 군수 공장이 밀집돼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 야, 저 포탄이 저 땅 밑에 있는데 저기 이제 생산한 지 3, 40년 되는데 저기 습기가 차가지고 포에다 여금 나가기나 하겠니? 이 정도 되는데 북한이 이번에 그걸 실험도 못 해보고 다 러시아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넣어보니까 제 목표를 안 가요. 절반 이상이 불발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제 그걸 실전에서 실험해 볼 상황도 없어요. 인력이 모자라고 포탄이 모자라니까 북한에서 그냥 막 무작위로 들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갖고 있던 땅 밑에 있는 우암단지들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새로운 걸 생산하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무기나 포탄 같은 것도 전쟁이 있어야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지금 러시아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 다 준 거예요. 그래야 북한이 또 새로운 걸 신식 포탄을 생산해서 넣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득과 실을 따질 새가 없어요. 그냥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 뭐 특수병종 아이들이 들어갔겠죠, 군인들이. 그런데 북한은 그런 특수병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1대1이 강해요. 치고받고 이런 게 강하는데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 하잖아요. 드론이 그냥 숲속에서 가가지고 딱 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끝까지 날아가 폭파시키는데 드론하고 격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러시아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막 북한에서 북한만 파병하잖아요. 다른 나라 파병은 안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가 사실 뭐 진심으로 형제 같은 나라 돼서 막 이렇기보다는 서로가 이득이 있고 서로의 상황에 그 상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군사기술이 더 발전해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는 사실인데 북한 무력을 너무 가대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러시아에도 러시아가 미국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데 저렇게 곤경에 빠졌는데도 핵무기 한 발 못 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핵을 쏜다는 거는 그만큼 신중한 거예요. 푸틴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예 완전 그 자기 나라 국민이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전쟁을 멈추게 되면 안 일으킨 것보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끝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파괴된 거는 예의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뭐 일본의 원자탄을 해가지고 일본을 항복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가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 지각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쏘지 못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기술을 들어가면 분명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와요. 그럼 우리 군사기술은 우리 군사는 안전뱅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계속 발전해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군사기술을 발전하고 핵을 발전하자는 게 뭐냐.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주변 나라들한테는 위협을 주고 내부 인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조건 너희들이 노동당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양쪽 안과 밖에 선전용으로 쓰려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쏜다? 불가능해요. 러시아도 못 쏘잖아요. 이미 지금 경각에 달아 이제는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나라의 상대편 나라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언제 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언제 쏠지 모르는 핵무기가 그렇게 창고에서 꺼내서 오늘의 장전을 해가지고 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쏘겠다? 자기네가 자멸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그런 핵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승인 없이 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걸 강화를 하는 게 다른 나라가 다 강화되는데 북한이 실정이 60년대 70년도에 안주해 있는 게 꼴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업로드를 해놓음으로써 자기 업적을 부각도 하고 또 북한이 선진국의 국방력을 따라간다는 이런 세계적인 이미지도 구축하고 싶고 핵무기 개발을 함으로써 미국과 남한을 경계하면서도 국내 주민들한테 당위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선전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뭐 대한민국 국군은 뭐 북한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한 세기 떨어졌어요. 한국군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최첨단 무장이나 그런 장갑차나 있어도 아니 그 도로가 울퉁불퉁한데 언제 남한으로 오고 그리고 우리 한국군은 이미 100km, 200km 안에서 레이더망을 딱 잡아서 아면 다 사전에 가서 없애치우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역효과는 있는 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가 핵실험을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불안해하는 게 남한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남한은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평양이 아니라 사리원 개성 쪽에 사정거리가 한국 서울이나 경기도 가까운 데까지 와서 발사를 했다. 근데 이제 북한이 항상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정거리 700km, 600km라고 딱 밝혀요. 그 밝히는 이유가 자, 우리는 여기 앉아서도 서울을 타격할 수 있고 더 나가가지고 뭐 부산도 타격할 수 있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국의 위험 요소를 높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핵무기를 한 대 하나 쏘는 날에는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냥 늘 지금 가지고는 그냥 몸 안에 갖고 있는 시한탄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규탄하면 그 시한탄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드리면 봐라. 우리 여기다 불을 지핀다. 맨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싸움을 못하는 애들이 맨날 이런 둔기 같은 거 치고 나서 내만 때려라 내 이 도끼로 널 찍는다. 그냥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이 노름으로 보기에는 북한이 너무 핵무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경각성을 가지고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핵무기를 쏜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북한군이 파병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 전쟁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반도의 전쟁이 불길이 꺼진 지도 7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북한 아이들은 그냥 전쟁을 영화로만 봤어요. 물론 우리 국군도 영화로만 봤죠. 근데 우리 국군은 실전 모의를 실전처럼 하잖아요. 발전했으니까. 북한은 못 그래요. 북한은 실전을 하자도 총알이 없어요. 예, 총알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알 정도를 주고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고 북한 군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진짜 실전에 들어가서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전쟁을 미리 체험하는 무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는 다양한 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육지, 하늘, 땅. 북한이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좀 실전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인기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 뭐 평양 고사총 포병 부대원들이 낮에는 하늘만 본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이걸 레이더망이 우리보다 부족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전쟁은 안 나갔지만 실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주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또 이제 삼국을 통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막 당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각자 대북 소식통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대북 소식통들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북한은 대북 소식통들이 양강도도 있고 함경도도 있고 자강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실정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탈북민이 많이 밀집된 양강도나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대주는 거예요. 야, 러시아에 너 북한 군대 간다더라. 조선 군대 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 수 있지만 자강도나 항해도 쪽 같은 거는 탈북민하고 거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암암리의 국경 지역에는 파병됐다는 걸 알고 있대요. 예,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남한의 시스템은 어떤 데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게 이슈화가 되고 또 뭐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올리면 그게 인기 영상으로 또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막 보잖아요. 소문이 진짜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은 그런 말들을 위헌비언이라고 해요. 위헌비언.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도 그 가족들이 옆에 나가 터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암암리에 터지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쌀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군대를 파견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은 인구 중에 다 그게 파병된 자녀 부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군대를 그럼 러시아에 보냈으면 쌀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야, 그래도 여기서 배를 철철 굴느니 러시아 가서 흘레부로 먹으면 좋지 않냐. 빵이라도 마음껏 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내부에 먹을 것이 경각에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파병됐다면 야, 어떡하지? 살아서 돌아와야겠는데 마음이 아프다. 물론 북한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궁하게 사니까 뭘 줬기 때문에 그 대국에서 우리한테 쌀이라도 보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상반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쌀값도 북한 돈으로 이제 막 6,000원, 6,200원 하는데 11월 초에 지금 7,000원으로 올랐어요. 양강도 해상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도 이제 그 예능 영상들을 보면 북한 노동자 월급이 3,000원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올해 초에 북한이 노동자들 월급을 10배로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초벌로 3,000원인 걸 3만 원으로 시범적으로 올렸다가 올해 초에 다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 가격도 같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내부에 어차피 북한은 대북 제재나 코로나 때문에 외부의 쌀이 거의 들어오지 못해요. 몇 년 동안 그 안에서 내수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게 이제 이게 정세가 긴장했다 해서 팍 올라가고 팍 떨어지진 않아요. 왜? 정세가 긴장해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쌀이 떨어지면 올라갔다면 이게 말이 되지만 그 안에서 쌀이 4년 동안은 도토리처럼 계속 같은 리플레이가 됐는데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했다 해서 쌀이 칵 오르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이 노동자 월급을 10배로 올리면서 쌀 가격을 올라놓은 데다가 어차피 가을이 지나면 쌀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변함없는 그런 기아, 그런 쌀 부족 이런 걸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에 대한 북한 내부 민심은 어떤가요? 전체적이진 않죠. 어떤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 반응이 좀 다르고 근데 제일 처음에 기대를 가졌던 건 북한 MZ세대들. 왜냐면 같은 나이 또래. 와, 우리 수령님이 젊으셨다. 그러니까 일단 젊었다는 거는 미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기대를 했고 약간 이설주가 등장함으로써 북한 사람들 속에서도 야, 이제는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딸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김정은은 종전 용도자들하고는 180도 다른 길을 걸은 건 사실이에요. 북한에 역대적으로 김일성, 김정은 부인을 본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아예 온둔형이고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면 우리가 중대한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저는 사실 북한 김씨 일가를 진짜 그 속 깊은 것까지 막 아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탈북민 입장에서는 당신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알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런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북한 주황당 간부도 잘 모르는 게 1호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나 우리 옆집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보다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 사람 말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은 알 수 있잖아요. 예, 북한 김씨일가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먹고 사는지는 잘 몰라도 민심은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게 많았어요. 왜? 우리가 늘 고전적인 걸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냥 똑같은 행보. 근데 김정은은 행보부터 달랐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뭔가 약간 다른 나라처럼 하네. 왜냐면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북한에 올 때 부인을 데리고 와요. 그런 걸 우린 예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이 등장하고 또 이설주 여사가 북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얼굴상이에요.
보름달처럼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까불지도 않고 되게 호의적인 그런 이미지였어요. 참하고. 그러다가 처음엔 그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점점 더 하니까 보니까 장성택이를 숙청하고 삐일하면 그냥 그래요. 북한에는 예전에는 그 뭔가 잘못하게 되면 그 당 간부들을 진짜 모아서 한 번씩 다른 뭐 그런 데로 보내고 처벌하고 했는데 무슨 사고 수해가 나도 어떤 간부를 특징 잡아서 먹대. 그럼 무슨 일이 생겨도 간부들이 잘못했다고 다 하는데 처음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왜냐면 북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중간다리잖아요. 간부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간부들이 무슨 힘이 있지? 당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자주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지 하고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진짜 잘못하는 게 누군데 왜 또 간부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지? 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게 연대별로 좀 갈라지는데 50대, 60대 북한 어르신들은 그런데요. 둘째 며느리 맞아봐야 맏며느리 정중을 한다. 김정은이를 경험해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나았구나 이런 입장이고 또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아직 젊어서 그래도 김정일 시대를 경험 못 해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는 그래도 뭐 나이가 있는 뭐 그런 수령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억제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예전에도 북한에는 이제 정치 사상 대국이다 보니까 생활총화, 뭐 문답식 이렇게 해서 대중을 막 옹을매어 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는 사상투쟁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서로가 안에서 투쟁하고 그리고 김정은은 뭐냐면 경쟁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하는 심리가 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그 속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건설을 지어도 경쟁을 붙여놓고 생활총화를 해도 경쟁을, 물론 그 전에도 경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만큼 첨예화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세뇌된 사람들은 싫다 하면서도 그 자존심 때문에 경쟁에서 뒤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김정은이 바라고 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나이 먹은 세대는 조금 종전 수령을 그리워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싫다 하면서도 종전 시대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많이 실망한다. 네, 처음에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게 점점 보니까 우리를 점점 더 억제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 김정은의 경호 강도가 높아진 것을 두고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에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1호 경호는 옛날도 첨예화됐어요. 엄청 심각했어요. 근데 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온둔형이었잖아요. 많이 나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위병이 있어도 안 보이죠.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는 역대 전 수령에 비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에서 뭐 스텔라기, 뭐 스텔기, 뭐 이런 것들이 현무호 이런 무기들이 현대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어디에 숨어 있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정도로 엄청 첨예화되고 세밀한 극이 나오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점점 더 무서운 행보를 갈수록 자기를 겨누는 모든 위험 요소들이 커진다는 걸 본인도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민생만 돌보고 이랬으면 그 많은 호위병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북한이 지금 물론 자기네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하지만 출처 없는 무인기가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북한의 중구역, 혁명의 수뇌부, 집무실이 있는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웠는데 그걸 무섭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이렇게 활개치며 다니는 것처럼 해도 세계적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 신변, 왜냐면 이런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김정은은 약간 김정일보다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놓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사진을 찍어서 나가면
남한에서 분석하고 세계가 분석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대로 내보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경호하고 최첨단이 나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숨겼다면 김정은이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대로로.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이렇게 엄격한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견주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우선 첫째가 아니고 보여준다는 게 그게 생각 밖으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아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보면 어때요?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거 괜찮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를 함부로 다치지 못할 위협을 주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는 행보를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 신변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자아내는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을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아이들이 장래희망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북한에선 그 한마디 했다간 아이고 애도 깜깜한데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령이 되고 싶어요. 북한은 대통령이란 언어를 안 써요. 그런 말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령은 수령의 자제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1990년대 육군단 사건도 있고 한 개 군단에서 모의를 해가지고 한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걸 시도를 했다가 초반에 진압이 된 사건도 있어요. 육군단 사건. 그게 96년도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걸 사전에 진압해요. 그 진압하는 게 왜 그러냐면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검찰, 경찰, 국정, 국방부 딸로 다 있잖아요. 북한은 노동당이라는 큰 덩어리에 그 노동당의 유일적 지도를 받는 다 뿌리예요. 군대, 보위부, 검찰, 안전원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함경북도 보위부 부장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로 봤을 때는 국정원 부장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북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북한 보위부 내부에 들어가서는 군복을 갈아입어요. 이 사람은 군사칭호가 뭐 대자다 이렇게 될 때 직함이 뭐 함경북도 보위부 부장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함경북도 보위부 정치부장이 있어요. 이게 정치가 들어가면 그거는 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나 안전부 군대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당의 유일적 지도를 받아 보니까 그 군대 내부에서 우리가 뭔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뒤집어 엎자 그게 당 세포를 통해 가지고 당위원회 직속으로 보고가 돼요. 그리고 북한은 그런 거예요. 군대에 보위부 스파이가 있고 보위부에 또 그걸 감시하는 모르는 스파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별을 달면서도 이 사람이 당에서 파견한 스파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지역 말단 단위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체계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퍼즐처럼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나는 사실 뭐 노동당하고 상관없는 말단 아주 그 이름 없는 그 작업반 일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그 세포비서 같은 사람한테 앉았다가 이거 배급도 안 주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살겠네 이 말 하면 그게 벌써 그날쯤으로 당위원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군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죽음으로써 이 못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좌제잖아요. 6춘에 8춘까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상간 오지에다가 추방시키고 총살해요. 그러니까 내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는데 누가 그 무모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월급도 못 받고 강제노동에 그렇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불만이 없고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사셨어요? 제가 한 몇 분을 말을 못해요. 어떻게 살았지? 한국에 오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그게 세뇌인 거예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아요. 맨날 당정책 학습 주고 신년사 학습 주고 매 주마다 생활총화를 하고 달마다는 사상투쟁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즘에 그 뭐 아파트 으흐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저기 뭔 노래지? 그러다가 저도 언젠가부터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아파트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흥에 겨워서 그게 세뇌가 당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세뇌당하는 가정은 다르지만 세뇌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항상 그 큰 길에 가면 전천 여러분 당의 목소리는 이렇게 들으니까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내 머리에 세뇌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항도 생각을 해봐요. 야, 진짜 내 진짜 이 못 살겠다. 그럼 못 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리 신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 같은데 떠날 데가 없잖아요. 진짜 북한이 다른 나라를 가서 사수야 하면 북한에 한 명도 안 남을걸요? 다 한국 오든 중국 가든 어디 갈 거예요. 근데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창 안에 막은 사람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 운명인가? 내가 이 안에서 반항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한 거를 부렸댔자 나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국처럼 자기 할 말을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세상이 아닌데 이런 불만을 말하는 순간에 나는 법적 제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속으로 다 삭히다가 어느 순간엔 그래 내 어딜 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뭐 어떻게 새가 돼서 하늘을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체제 하에서 40년을 살면서 불만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불만은 그냥 내 내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야, 이렇게 100번은 말해서 뭘 하냐? 대책이 없는데 이걸로 끝나요. 왜냐면 그 나라에 살아있는 한 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요. 그 강제동원 싫어요. 안 돼요. 그 조직에서 다닥기줘요. 당에서 하라는데 동무는 뭐 돼서 박주희 동무는 뭐가 돼서 안 하냐? 우리가 상대방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비판을 받으면 어때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래서 아마 그게 오래가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댓글을 썼을 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댓글에서 보니까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 막 인격 모욕하고 그걸 참지 못해 자살하는 거잖아요. 북한도 똑같대요. 나는 이거 나가기 싫은데 내가 왜 돈도 못 받으면 이렇게 나가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주변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날라리 사상이 찼다고 자꾸 비판하고 이래요. 그러면 주변에서 비판을 받고 이러면 내 자체가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왜? 북한에서 자살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예, 배신자를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하게 돼도 내 가족들이 배신자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죽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래도 그냥 흉내를 내면서 말 잘 듣는 체 하면서 쉽게 가자. 이렇게 해서 수능이 되는 거지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권 초기와 비교해 김정은의 건강은 얼마나 악화되었나요? 김정은 건강 악화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은이 나왔었어요. 한번 어떤 큰 대회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귀여웠어요. 그때는 몸도 날씬하고 그때 20대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제분이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이 또 수령이 되겠구나. 성인이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약간 순둥순둥해 보였어요. 순하게 생겼네? 그랬는데 이제 김정일이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는 시작이 불안했어요. 그래도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옆에서 영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이런 사적이나 개선문, 주체사상탑, 정일봉 이런 걸 건설하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현지 지도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그나마 김일성이가 하는 일을 차곡차곡 배웠고 사람들로부터 처음에 이제 수령님 자제분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인식을 눈도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정치를 하다가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처음부터 불안하진 않았어요. 약간 토대가 있는 조건에서도 했음에도 그렇게 그냥 북한 말로 대탕 쳤는데, 김정은이 같은 거는 아버지가 아직 젊었는데 그냥 얼굴을 선을 보였는데 선을 보이자마자 갑자기 그냥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 김정은의 인상 보세요. 약간 겁이 있었어요, 얼굴에. 슬픔도 있었는데 슬픔보다는 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금덩이를 쥐어주니까 야, 이걸 내가 어디다 감추고 사람들로부터 이걸 어디다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될 임무가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근심, 걱정이 얼굴에 있더라고요. 연구차를 밀고 갈 때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장성택이한테도 많이 의지를 했고, 예, 그랬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면 무분별해지예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 보니까 이거 내가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하기보다는 북한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령은 지시만 하면 밑에서 다 하잖아요. 그건 쉽거든요. 그리고 뭐 수령이 잘못 지시를 내렸다고 수령을 처벌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어떻게 보면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시작할 때는 아예 머리도 60년대 김일성 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뭐 뒤를 딱 자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향수를 끌어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는 키가 183이고 풍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성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김일성일 때 이제 그래도 배급이나 월급을 준 데다가 일단은 인상이 그만하면 막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김일성이는 농장밭에 가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상 찌그리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에 대한 향수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은 세대들은 김일성 세대를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보면 그 향수병을 자극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옷차림, 몸 이런 것도 키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몸을 키워가서 이렇게 다리에 무리가 와서 그때 2014년 그때인가 이렇게 쫄룩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몸이 갑자기 커지니까 다리에 무리가 와서 이렇게 쫄룩쫄룩거리면서 이렇게 현지 지도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초기보다 몸이 막 3, 40배를 늘어났는데, 항상 그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한과 북한이 김정일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거예요. 남한 언론은 김정일이가 어떤 현지 지도를 했다가 안 보이면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가 되냐면 김정일 24일 만에 얼굴을 보였다. 그래서 24일 만에 현지 지도.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왜냐면 북한은 재방송을 많이 해요. 만약에 현지 지도를 어디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 주일 내내 재방송하니까 주민들 자체가 그거예요. 그 늘 보고 오던 그기니까 저기 어느 날에 곡상공장을 가나 이걸 생각 안 해요. 아유 그냥 수령님 저렇게 계속 현지 지도 다니네. 근데 우리 남한은 되게 육하 원칙에 따라 팩트 위주잖아요. 두문불출 김정일, 김정은 24일 만에 얼굴을 내밀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니까 우리가 24일 만에 김정은이 나왔네. 이렇게 우리는 금방 아는데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예전에 대북 소식통을 제가 할 때 보면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근데 왜 김정은이 왜 얼굴을 안 내밀어? 무슨 소리야, 어제 텔레비 나왔는데. 그게 20일 전에 현지 지도한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선전만 하니까 군부대를 갔네. 5년 전에 군부대 간 거 봐도 저거 어제 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뎌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죠. 먹고 살 걱정이 1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몸이 눈에 뚱뚱해 있으니까 저러다가 죽지 않겠니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김정은의 체격이나 이런 걸 보고도 몸무게가 몇이라는 걸 측정하고 김정은의 인상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는 되게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주민들은 그냥 늘 뚱뚱하신 수령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건강 이상설, 건강은 누가 장담은 못하죠. 하지만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전용
정말 1급 의사들로 꾸려진 그런 의사단이고, 그리고 북한은 항상 그 의료나 이런 것들 보면 독일 의료진을 초청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수령, 당, 그게 다 김정은이에요. 수령도 김정은이고 당도 김정은이에요. 한 명을 위해서 2,500만 명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데 건강 이상설이 났으면 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집단이 와서 하겠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자꾸 왜 그렇게 살이 찌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먹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스트레스. 잠을 못 자도 살이 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불안하잖아요. 무인기가 중구역까지 들어왔지. 거기다가 러시아에 파병됐는데 세계에서 지금 북한을 욕하지. 거기다가 남한에서는 이제 신형 무기들이 연자 성공하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 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에는 먹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나 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살이 더 찌지 않았나. 예, 그래,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건강 이상설은 최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제기될 거고, 건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뭐 최고 수명을 3년으로 봤다, 뭐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게 뭐 무슨, 그건 주님도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건강 이상설, 사람이 뭐 죽는 거하고 시집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은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3년 산다, 5년 산다 이런 거는 조금 오불성설이 아닐까? 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정은 이후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김주애가 되든 김여정이가 되든 그 김씨 종자에서 나오겠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주애를 출연시켰다, 이것이 딱 후계자를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이 아니에요. 다양한 목적으로. 왜냐면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한 가정의 아빠다. 얼마나 친근해요. 그것이 첫째가는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미리 전부터 주민들한테 얼굴을 보임으로 해서 자기가 뭐 건강이나 특별한 일로 해가지고 물러나게 됐을 때, 그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자주 본 사람은 조금 눈에 좀 익잖아요. 네, 그런 눈도장을 찍기 위해 이런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심리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시꺼먼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되게 조금 무섭게 보여요. 근데 옆에 머리 기단한 딸, 머리 볼록한 딸을 가지고 다 데리고 다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아, 수령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아버지네? 어떻게 해요? 그런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우죠. 예, 어떻게 보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그런 배우죠. 그리고 또 자식, 그리고 또 뭐 딸이니까 예쁘잖아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무슨 살만 피등피등 치고 이렇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최고로 예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데리고 현지 지도를 다니다가 이제는 딸을 데리고 다닌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 그 사람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친근한 아버지, 한 가정의 세대주, 앞으로 후계자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기보다는 오래전에 이미 눈도장을 찍은 아이, 익숙함, 이런 것들을 노려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김주애가 후계 구도를 물려받을 경우 북한 내부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가부장적인 나라는 맞지만 그것도 옛말이에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올린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장사를 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예전에는 남편이 한마디 말하면 얼굴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죽었어 하고 살았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남편이 말이 지상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성이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요. 그러면 여성의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버릇이 없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북한도 지금 여성 간부들을 많이 등용시키지 않아요? 많이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등용시켜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남성들인 일부 남성들은 그럴 수 없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북한의 모든 가정들의 경제권은 여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높아요. 여성의 지위가 자연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성 수령이 나온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북한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북한도 봐요. 여자 축구는 세계 나가 1등 하잖아요. 남자 축구는 맨날 밀려도. 여성이 강해요. 이게 이제 그 남한에 오니까 남남북녀.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남한 여성들도 물론 생활력이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 북한 여성들이 특별하게 강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을 어깨에 메고 다니던 사람들이 돼서 그래요. 누구의 그늘 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가 주체형의 인간이 된 거죠. 그냥 내 운명의 주인이 돼서 개척하고 가정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북한의 여성 퍼센티지가 한 60%잖아요.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많은 여성들이 여자 수령이 나오는 건 좋지 뭐. 그리고 어떤 인식이냐면 북한 그냥 이거는 그냥 여성들끼리 주고받는 말인데 야 조선 북한은 북한이라고 표현 안 해요. 야 조선은 남자보다 여자 헐등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약하다. 봐 이 축구 선수만 봐라. 나가서 1등 하는데 남자는 맨날 지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그런 보수적인 잔재는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 그게 고난의 행군이 바꾼 여성의 인식이에요. 여성의 지위. 여성들이 야 여자들이라고 못할 게 뭐야. 다 굶어 죽는데 가정도 지켰는데 나라를 못 지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그런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야 여자라고 해서 왜 말 못하냐. 그리고 또 어떤 남성들은 야 이러다가도 조선이 모계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런 말도 한대요. 그러면 여성들한테 욕을 먹는데요. 여자가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분명히 그 안에서는 좀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자다가 봉창 떨어질 만큼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북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성이 대변하는 그런 것들에 남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크게 센세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성들이 장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남성들은 직장을 안 다니면 당위원회에서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보게 되면 1000명이 앉았다면 990명이 여자죠. 남자들은 기껏해 철물 장사도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가야 돼요. 직장 안 다니면 처벌을 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못 팔고 망치 팔고 이래요. 절대적으로 다 여성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90년도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만 해도 약간 가부장적이어서 남성이 이제 아이를 본다거나 남성이 집에서 빨래를 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남성들이 변했어요. 왜? 노동당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지 않는데 아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에서 빨래를 비누칠하면 문을 걸어요. 왜냐면 아이를 업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봐 문을 걸고 아이를 업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90년도 후반부터 북한 남성들이 많이 변하고 이제는 북한 남성들이 집에서 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가부장적인 잔재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 한국 똑같잖아요. 같은 30대지만 꼰대가 있고 MZ가 있는 것처럼 북한도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남성들도 여성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잘못 보이면 북한 여성들이 이거는 조금 장려할 일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냥 시집을 가도 시집 문턱을 빼고 죽어라 이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시집 갈 때 시집살이 해도 불만이 있어도 그 집 문턱을 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강요를 해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여성들은 안 그래요. 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집일도 안 도와줘가 이러면 우리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현재 이혼은 국가가 장려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거 가족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어. 근데 딸로 살아요. 그러면 남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내가 잘 맞춰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고 결혼 같은 것도 우리 세대는요. 자유연애 손가락질 받았어요. 생활이 건전치 못하나? 그런데 지금은요. 혼전 동거가 가능한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도 갈라지는 판에 사람이 어떤지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혼전 동거도 부모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우악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사회 저는 이게 여성이 수령이 되냐 이런 것도 북한 사회의 변화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여성은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남편 공대하고 이런 것들은 범이 담배 피울 때 얘기다. 예, 그래서 여성 수령이 나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유사시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남한 국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면 그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근데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을 보낼 그런 게 없고, 뭐 전략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예,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전쟁 제가 초기에도 말했지만 일어날 일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중국이 제일 빨리 움직이겠죠. 중국은 항상 그래요. 자기네가 중국, 북한이라는 나라가 딱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자기네 소국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옆에 둬서 버리기는 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기도 싫으니까 그냥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남한테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항상 구제하잖아요. 북한이 중국은 지켜보는 거예요. 북한 경제가 빠나잖아요. 뭐 공장이 100개라면 10개도 안 돌아가는데 내수 경제가 어떻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네가 바닥에까지 가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쌀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 거지 동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서 자기네 말을 듣게 하고 중국은 조금 기회주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이 정말 못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 때. 중국 사람들이 압록강에서 빨래하는데 이렇게 바지 구멍 난 거 입고 나와서 했어요. 근데 우리 북한은 그때 기준에 70년도 80년대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잘 살던 사람이 거지라고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지만 거지라고 놀려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는 엄청 부자가 돼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부자가 돼서 북한을 야,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야 뭐 사탕 조금 준다. 이렇게 되면 그 억눌렸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약간 우호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에이, 역은 나라? 그냥 우리한테 그냥 뭐 먹을 알이 있으면 웃고 손을 내밀고 먹을 알이 없으면 아예 모르는 나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왜냐면 인구가 많고 머리수가 많은 걸로 되게 자부심이 있는 나라에서 14억.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미국하고 맞서. 그리고 실제로 또 북한에 그 중국에 옛날에는 정말 못 살고 중국 물건이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그냥 코도 여는 순간에 팍 터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샤오밍이나 일반 하이에이 이런 것들은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운동장 같아요. 그냥 막 넘어지는 아이도 있고 그러나마 중심을 잡는 어른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서 세계적인 제품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도 많고 그리고 중국은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재를 해도 그 14억이 안에서 파고 살아도 살아요. 인적 자원이 많고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맞서고 있고 우리 남한하고도 굳이 빌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자기네가 대륙이 되고 대국이 돼야 되는데 남북이 합쳤을 때 그 시너지를 중국의 입장에서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한 몇 개월 경유해서 살았어요. 물론 중국도 발전하고 있는데 따라가서 멀었어요. 왜?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음식을 먹다가도 그 기름이 가득한 거 길에다 휙 버리고 가는 게 저는 천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우뚝 배린 거예요. 우리는 인구도 많고 우리가 대국인데 조그만 나라인데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윤리적인 거, 과학적인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덩치를 좀 승하자는 나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이 합치면 우리가 얼마나 발전을 하겠어요. 남한의 선진적인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물질적인 그런 재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수공업이 발전했다는 정도 아니에요. 집에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든 신발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다 잘할걸요. 기계가 없으니까 저희는 손으로 뭘 잘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사탕도 집에서 만드는 게 국산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이 노하우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남한의 선진 기술을 딱 입혀봐요. 금방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든 가시인 거예요. 그럼 중국이 먼저 손을 대겠죠.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무조건 개입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목적은 러시아도 차단하고 남한도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지금까지가 우리가 형제 나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북한에 대해서 자기네가 평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좀 운운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제일 먼저 손을 쓰지 않을까? 왜냐면 지리적으로도 좋잖아요. 압록강 두만강 그 다리를 건너서 그냥 5분이면 뛰어오면 북한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도 압록강 있을 때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빨래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요울목이 이렇게 좁을 때가 있고 넓을 때가 있는데 저희 말이 다 들려요. 네, 그러면 야, 더운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 좀 보내라. 막 이러면 이렇게 막 저희가 대화를 하면 그 정도로 중국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북한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중국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을 싫어하죠. 왜? 한국이 너무 발전하니까. 너무 발전하고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 제품들 자기네하고 비교가 자기네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그 강한 민족하고 합쳐해 보세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뭐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제일 먼저 개입을 해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끔 진을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은 그 머리수만 해도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저는 우려되고 있어요.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먼저 장악할 것 같고 중국이 장악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가 너무 눈에 보여요. 통일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통일을 꼭 해야만 할까요? 사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닌데 저는 언론인 초빙 강사에서 공공기관도 가고 대학도 가고 경찰청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예리한 질문을 하세요. 뭐 분단 70년? 우리가 얼마나 북한한테 많이 끌려다니고 싶어 끌려다닌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니까. 그래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항상 근데 맨날 그 어떻게 사람이 뭐 도와줬는데 맨날 쪽박을 깨려고 하잖아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남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제 북한을 언제 남한처럼 올라오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들 그리고 맨날 잘해줘도 그냥 핵무기를 쏜다고 위협하고 서울 한복판을 불바다를 만들 그러면 우리 남한 주민 저는 남한 주민이라면 통일 뭐 싹 걷어치워 이제 70년 남남으로 살았는데 뭘 됐어 이제는 남남으로 다른 나라로 살면 돼 싸우지도 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탈북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를 너무나 위협하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기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한민족이고 뭐이고 이거는 진짜 남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량을 보내자. 나 같으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근데 요것만은 좀 명심해 들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세대만 살고 다음 세대 우리가 그러지 않나 뭐 사람이 세상에 2번 태어나진 않는다. 한 번 태어나도 우리만 살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근데 북한엔 왜 나는 그러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한 민족이 있었던 일까지도 다 왜곡해서 배워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하는데 북한 아이들은 6.25 한국전쟁도 남한이 일으킨 줄 안다. 우리가 그래서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멘붕을 받고 지금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북한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분단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를 배워주고 있는데 그
그게 솔직히 그게 이제 돈이나 물리적으로 계산을 못한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 안에서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냥 탄압당하고 2,500만 명이 수령이라는 개인을 하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럼 거기에 충성하면 그에 해당하는 쌀이나 돈이나 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주고 저렇게 맨날 핵무기를 만들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의식이 높냐. 아프리카 힘든 나라들을 다 지원해주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한 민족인 북한 동포들이 일 개인의 수령 때문에 저렇게 인간이 탄압당하고,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온다고 해서 총살당하고,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총살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강 건너 불보듯 하냐. 이게 통일을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다 하니까 머리를 끄덕이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해요. 그리고 그 우리하고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이게 통일이 돼야만이 이 사람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길밖에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북한 주민들, 우리는 그랬어요. 남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야, 남한의 그 냉동기랑 텔레비랑 그렇게 잘 만든단다. 세계에서 최고란다. 그럼 우린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봐. 우리 민족은 머리 좋다는데. 우린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한, 남조선 사람 한동포예요. 우리는 중국 조선족을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은 장사꾼, 우리하고 밀수를 하는 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조선에서 뭘 잘했다면 되게 이게 으쓱해요. 그 봐, 우리 민족은 머리 좋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기업,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랑 똑같은 피를 가진 남조선 사람이 만들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못 살지만 우리 민족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그 민족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북한 당국이 자꾸 세뇌를 하고 억눌러서 그러지 이 속 가슴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야, 언제면 우리 남한처럼 살까, 이런 걸 학수고대하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한, 그 사람들한테 통일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땅에 죽을 때까지 그 자기네가 가슴에 품었던 그 동포의, 그리고 그 인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물리적 돈으로만 계산하지 말아라. 그래, 물론 먼저 돈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자본을 알고 창업을 할 때 이 돈을 이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통일은 창업이 아니다. 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라는 땅에 가봐라. 지하 자원을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다. 기계가 없으니까 못, 그걸 우리가 그 자원을, 비싼 자원을 중국이 자꾸 야금야금 헐값에 사가요. 근데 이걸 멈추지 않으면 그 자원까지도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대기질수록이면 남한은 우리 자원을 안 쓰잖아요. 수입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가격도 싸지만 후대들을 위한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 그런 물질적 자원이 있고 일단은 인적 자원이 많지 않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나가면 공장이 멈춰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북한 사람들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현대차, 차들을 많이 생산해서 외국에 가서 팔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걸 도로를 잘 놔줘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차를 다 할부로 팔아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경제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이 작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저렇게 작은 떡에다가 우리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합쳐서 7,500만이 될 때 북한에도요,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운동장 배고파서 못 돼요. 북한에도 한강성이 그 유럽 축구단에 갔다가 퇴출당했잖아요. 걔가 얼마 축구를 잘해요. 근데 대북제재권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인적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된 코리아 팀이 돼서 세계에 나가면 얼마나 손흥민이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을까. 저는 제 아들이 축구 선수가 돼서 그런지 그 한강성이가 대북제재로 인해서 걔가 퇴출됐대요. 저 울었어요. 야, 한국에서 제가 태어났다면 정말 유럽팀에 가서 코리아 명칭을 달고 얼마나 이름을 날릴까.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숫자 때문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북한에도 그렇게 양성하면 그런 애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두 개 나라 정치,
옛날에 그 정치적으로 분단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백성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꽃도 피워 못 보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 자유를 찾아 여기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묘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화가 되게 울분이 남는 거예요. 한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주에 추석 때마다 가보면 그 되게 눈물 나는 장면이 있는데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그 철조망 여기 가만히 있어서 우린데 와요. 아가씨는 왜 왔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북한에서야 하니까 실향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실향민하고 탈북민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고향은 내가 그 골목까지 다 기억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2의 실향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이 안 되면 저도 꼬부랑 할머니가 됐을 때 파주에 와서 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이 이제 막 사라져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북한이 이제 작년 말에 통일이라는 말을 일체 다 삭제하고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을 때는 그냥 마음에서 뭔가 이게 큰 것들이 그냥 뭉텅뭉텅 잘려가는 그런 것들이 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안 돼서 우리까지 통일에 대해서 포기하면 더 이상 기대가 없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지옥에서 그 불가마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를 김정일 하나 얼굴, 김정은이라는 얼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2,500만 명의 그 고생하는 우리 민족들이 얼굴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 수는 없어도 통일에 대한 인식만은 제대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목숨 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만약에 그런 일이 토대해도 굳이 북한이랑 이게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뭔가 목표가 정확하고 긍정적일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할 때는 하지만 한 발 나가게 되죠.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그 인식만큼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탈북민 전문 채널이 아닌 한국 분들이 또 많이 보는 이런 채널에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불러서 그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사임당 채널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독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곳에서 실속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방증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이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뭐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데려와서 구독도 좀 같이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